준우의 몸은 미동도 없었다. 경련도 소리도 없었다. 민호는 모래 위에 무릎을 꿇은 채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끼며 떨리는 손으로 소년의 턱을 젖히고 입술을 포개었다. 숨을 불어넣는다. 다시 내뱉는다. 압박한다. 하나, 둘, 셋. 호흡이 없다. 다시 정적. 민호는 이를 악물었고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불길이 치밀어 올랐다. 제발, 제발. 민호는 낮은 신음과 함께 중얼거렸다. 숨 쉬어 이 빌어먹을 놈아. 그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고 그냥 자리를 뜨고 싶었으며 모든 일이 벌어지도록 내버려 두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가장 아끼는 친구이자 아내의 정부인 이 소년을 살려야만 했다. 57세의 민호는 언제나 사안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계산적이며 냉철하고 논리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왔다. 그는 투자 전문가로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고 가족을 위해 현대적이고 화려한 저택을 마련하는 등 규율 잡힌 삶을 구축해왔다. 그에게는 23년 동안 사랑해온 아름다운 아내 혜영이 있었다. 그녀는 그와는 달랐다. 강인하고 따뜻하며 어느 장소에 가든 강렬한 존재감을 발휘하는 여성이었다. 미소 하나로 거절의 말을 농담처럼 넘겨버리는 그런 여자였다. 아마도 그 점이 처음부터 그를 사로잡았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바로 그 점이 이제 그를 파멸시키려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민호는 정막 속에서 잠이 깨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침대 옆으로 손을 뻗어 온기를 찾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손가락 끝에 닿는 것은 혜영이 누워 있어야 할 자리에 남은 차갑고 빈 침대 시트뿐이었다. 몸을 일으킨 그는 협탁 위 시계에 희미한 불빛을 보았다. 자정이 넘은 시각, 집안은 중앙 냉방장치의 낮은 웅웅거림 외에는 고요했다. 민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티셔츠를 대충 걸치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녀가 TV를 보고 있거나 잠이 오지 않아 서성이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어두운 복도로 들어섰을 때 그는 듣고 말았다. 주방에서 들려오는 낮고 은밀한 목소리였다. 그는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조심스러우면서도 장난기 섞인 혜영의 목소리였다. 정말 최고였어. 다시 하고 싶어.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자기는 너무 대단해. 정말 매력적이야. 그 말들은 그의 속을 뒤틀어 놓았다. 그는 주방 문턱으로 발을 내디뎠다.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혜영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전화를 귀에 댄 채 그를 돌아보았다. 찰나의 순간 그녀의 얼굴에 죄책감과 당혹감이 스쳤지만 이내 사라졌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갑자기 전화를 끊었다. 민호 씨. 그녀는 마치 그가 방해라도 했다는 듯 허리에 손을 얹고 숨을 내뱉었다. 깜짝 놀랐잖아. 누구야? 지수야. 아까 본 영화 주인공 이야기하고 있었어. 좀 진정해. 민호는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자기가 매력적이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 혜영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날카롭게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다. 세상에, 민호 씨. 당신 귀가 몇 달 전부터 안 좋아지더니 정말 심각하네. 당신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맞다고 확신해? 그 말은 민호에게 예상보다 큰 상처가 되었다. 정말 내가 잘못 들은 걸까? 민호는 자문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짜증 섞인 톤으로 변했다. 당신이 질투심 많은 어린애처럼 나를 미행하고 이런 터무니없는 의심을 하는 거 정말 질색이야. 귀엽네 정말. 여보, 요즘 컨디션도 안 좋은 것 같은데 청력 검사나 치료를 좀 받아보는 게 어때? 당신 요즘 정상이 아니야. 그녀는 한숨을 쉬며 그의 가슴을 가볍게 툭 쳤다. 가서 잠이나 자. 말을 마친 그녀는 그를 지나쳐갔고 민호는 어두운 주방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의 향수 냄새만이 공기 중에 맴돌았다. 민호는 죄책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어쩌면 자신이 혜영을 너무 성급하게 몰아세웠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반응은 빠르고 날카로우며 분노에 차 있었는데 이는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일 법한 반응이었다. 어쩌면 정말 잘못 들었을지도 모른다. 지난 2달 동안 청력이 떨어졌다는 사실은
본인조차 인정하기 싫은 부분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주방 식탁에 앉아 통화 내역을 살펴봤다. 평범한 내역들이 이어졌지만 무언가 그의 시선을 끌었다. 한 달 동안 같은 번호로 무려 50번의 통화가 있었다. 그때 아들 지훈이 잠이 덜 깬 모습으로 주방에 들어왔다. 지훈아, 민호는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물었다. 이 번호 누구 건지 아니? 그는 화면을 아들에게 보여주었다. 지훈은 눈을 비비며 가까이 다가와 확인했다. 아, 이거 준우 번호인데요. 민호는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지훈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근데 제가 준우한테 이렇게 많이 전화를 하진 않았는데. 민호는 천천히 숨을 내뱉었다. 그렇다면 남은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 그의 아내 혜영이 아들의 친구에게 한 달에 50번이나 전화를 했다는 뜻이었다. 왜? 혜영은 아침 조깅 중이었다. 그녀가 얼굴이 붉어진 채 숨을 몰아쉬며 돌아왔을 때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수십 번 대화를 연습한 상태였다. 그녀는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내며 그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다. 조깅 좋았어?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응. 그녀는 물을 마시며 중얼거렸다. 민호는 천천히 입을 뗐다. 저기 오늘 아침에 통화 상세 내역을 좀 봤어. 혜영은 별 관심 없다는 듯 그를 보았다. 지난달에 준우 번호로 50번이나 전화했더라. 그 말에 그녀의 주의가 집중되었다. 그녀는 물병을 내리고 미간을 찌푸렸다. 뭐, 50번? 그가 다시 확인했다. 정말 준우한테 연락할 일이 그렇게 많았어? 그녀는 눈을 굴리며 헛웃음을 터뜨렸다. 세상에 민호 씨. 준우가 대학 진학이랑 진로 고민 때문에 계속 물어봐서 그래. 걔 지금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라 내가 도와주고 있는 거야. 나 학교 상담사잖아, 민호 씨. 당신 정말로 내가 겨우 10대 애랑 바람 피우려고 이 모든 걸 걸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준우가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는 거라고 말했잖아. 민호는 주춤했다. 정말이야? 어쩌면 내가. 하지만 그녀는 이미 공격적으로 변해 있었다. 제발 민호 씨, 또 시작이네. 그녀는 빈 물병을 싱크대에 쾅 하고 던졌다. 당신 이제 제대로 듣지도 못하잖아. 그러더니 이제 통화 내역 가지고 탐정 놀이까지 해? 그 다음은 뭐야? 내 차의 위치 추적기라도 달 거야? 그런 말이 아니야. 아니, 당신은 지금 나를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고 있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공기를 가르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이게 다 당신 청력 때문이야, 민호 씨. 당신이 상태가 얼마나 나쁜지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라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지. 안 그래? 당신은 의처증이야. 그녀는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상처는 남은 후였다. 민호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말해봐, 그가 낮게 속삭였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조깅 후에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당신 지금 당신 아버지랑 똑같이 미쳐가고 있어. 그 말은 얼음처럼 차갑고 절대적이었다. 마치 그의 마음속 깊이 가라앉는 것 같았다. 그의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들과 속삭이며 말년을 보냈던 분이었다. 민호는 침을 삼키며 식탁을 내려다보았다. 어쩌면 그녀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날 오후, 지우는 자전거를 수리하기 위해 준우를 차고로 불렀다. 두 소녀는 기름때를 묻히며 몇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지훈이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다. 야, 나 샤워 좀 하고 올게. 금방 올게. 준우는 헌 헝겊에 손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았어. 민호는 조금 늦게 귀가하며 한숨을 내쉬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무언가 이상했다. 너무 조용했다. TV 소리나 지훈의 방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가 있어야 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마당을 내다보았다. 혜영의 차와 준우의 차가 세워져 있었다. 그는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끼며 위층으로 올라갔다. 샤워기 물소리가 들렸다. 지훈이겠지. 그런데 혜영은 대답이 없었다. 복도는 어두웠고 욕실 조명 아래로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민호는 지훈의 방으로 다가가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문을 밀고 들어선 그는 얼어붙었다. 혜영과 준우가 침대에 앉아 있었다. 너무 가까웠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거의 없었고 그녀의 다리는 몸 아래로 접혀 있었으며 준우의 무릎은 그녀의 무릎에 닿을 듯했다. 그녀의 뺨은 상기되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혜영은 고개를 쉰돌려 그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뜨며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세상에, 민호 씨. 그녀는 너무 빠르고 부자연스럽게 숨을 내뱉었다. 민호의 손가락이 경련하듯 움츠러들었다. 안녕 준우야. 무슨 일 있어, 지훈이는? 혜영은 웃었지만 너무 빠르고 가식적인 웃음이었다. 우리 방금 대화 나누던 중이었어. 지훈이는 샤워하러 갔고 준우는 시선을 피하며 귀가 빨개진 채 앉아 있었다. 민호는 이를 악물었다. 직감이 속삭였다. 이건 절대 아무 일도 아닌 게 아니라고. 혜영은 일어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온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당신 정말 그 의처증 검사 좀 받아봐야겠어. 전문가랑 상담이라도 해보든가. 그녀는 그를 지나쳐 복도로 나갔다. 준우는 고개를 숙인 채 그 뒤를 따라 나갔다. 민호는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나 비정상적이고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다. 그날 밤,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는 결단을 내렸다. 가족을 구하고 싶었다. 이번 주말에 호숫가 별장 예약했어. 침대에 들기 전 그가 말했다. 가족 여행이야. 혜영은 낮에 분노가 가라앉은 듯 한숨을 내쉬며 그의 팔을 만졌다. 좋네. 그 정도는 해야지.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출발하는 날 아침, 짐 가방들이 트렁크에 실렸다. 입구에서 시동을 걸고 민호가 운전석에 앉으려 할 때 자갈을 밟는 발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니 준우가 서 있었다. 배낭을 맨 채 혜영 옆에 서 있는 준우의 모습은 다소 불편해 보였지만 아주 당당했다. 민호는 준우의 등장에 당황해 멈춰섰다. 준우야. 그가 잠시 후 말했다. 여긴 어쩐 일이니? 혜영 아주머니가 초대해 주셨어요. 준우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민호의 시선은 마치 이 일이 당연하다는 듯, 떠나기 직전까지 말할 가치도 없었다는 듯 행동하는 혜영에게 향했다.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침착하게 말했다. 혜영아, 잠시 이야기 좀 할까? 그녀는 준우에게 짧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먼저 차에 타고 있어, 얘야. 금방 갈게. 차 문이 닫히자마자 민호는 그녀를 몇 걸음 밖으로 끌어당겼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분노가 섞여 있었다. 혜영은 한숨을 쉬었다. 민호 씨. 아니, 내 이름 부르지 마. 우리 주말 여행에 왜 저 애가 갑자기 끼어든 건지 정확히 언제 말해줄 생각이었어?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전혀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다. 말했잖아. 준우 부모님은 이런 여행 보내줄 형편이 안 돼. 좋은 일 하는 셈 치자고 생각했어. 그걸 언제 결정했는데?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게 중요해? 민호는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한숨을 내뱉었다. 중요해. 당신은 내가 반대할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한 거잖아. 그의 주먹이 허리 옆에서 꽉 쥐어졌다. 이미 예감이 좋지 않았다. 이번 주말은 결코 휴식이 되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그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짜증을 삼키며 이를 악물었다. 알았어. 결국 그는 팽팽한 목소리로 답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무언가 변하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다. 호수는 평온했고 수면은 거울처럼 잔잔했다. 휴식을 취하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그랬다. 하지만 민호는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는 긴장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정말로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증거들이 보였다. 사소한 것들. 준우와 있을 때 그녀의 웃음소리가 더 부드러워지는 방식. 준우가 너무 가깝게 서 있는 방식. 민호가 들어오는 순간 대화가 끊기는 방식. 하지만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었다.
또다시 자신이 과잉 해석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날 늦게 핸드폰 충전기를 찾으려 가방을 뒤지던 중 민호의 손에 낯선 물건이 잡혔다. 그는 그것을 꺼냈다. 비키니였지만 평범한 디자인이 아니었다. 끈이 얇고 거의 가려지는 게 없는 아슬아슬한 옷이었다. 그녀가 수년 동안 입지 않았던, 특히나 가족 여행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스타일이었다. 민호는 그 천조각을 손에 꽉 쥔 채 별장 밖으로 뛰쳐나갔고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렸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게 대체 뭐야? 그는 그녀 옆에 나무 탁자 위에 비키니를 던졌다. 혜영은 눈을 깜빡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수영복이잖아. 보면 알아. 근데 왜 이런 걸 숲속 여행에 가져온 거야? 그녀의 눈에 불쾌함이 서렸다. 당신 진심이야? 진심이야, 혜영아.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위험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해? 당신이 준우를 대하는 태도 다 봤어. 웃고 만지고 비밀스럽게 대화하고. 이제는 이런 옷까지. 그녀는 콧방귀를 뀌며 벌떡 일어났고 분노 어린 눈에 불꽃이 튀었다. 세상에, 민호 씨, 당신 병이야. 알아? 진짜 병이라고. 그녀는 두 손을 들어 올렸다. 이 수영복은 당신이 나한테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해서 산 거야. 그런데 당신은. 그녀는 몰아치는 숨을 내뱉으며 그를 노려보았다. 이건 준우 문제가 아니야. 당신 문제지. 당신의 그 피해망상, 끊임없는 의심. 당신은 존재하지도 않는 걸 듣고 있어. 있지도 않은 걸 보고 이제는 나를 몰아세우는 거야? 당신을 위해 좀 섹시하게 입으려는 게 죄야?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분노의 눈빛을 보냈다. 혜영은 마치 이 대화가 지긋지긋하다는 듯, 민호가 그저 해결해야 할 골칫덩어리라는 듯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다. 가서 산책이라도 좀 해, 민호 씨. 당신 항상 궁지에 몰리면 하는 것처럼 머리 좀 식히라고. 그리고 제발, 그 의처증 좀 집어치워. 그녀는 뒤돌아 그를 지나쳐갔다. 민호는 그 자리에 남겨졌다. 오후의 시원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땀이 배어 나왔다. 저 멀리서 지훈이가 나무 토막을 느릿하고 숙련된 동작으로 톱질하는 소리가 일정하게 들려왔다. 지훈은 준우가 다가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을 때도 고개를 거의 들지 않았다. 내 부모님 왜 저러시냐? 준우가 별장을 턱으로 가리키며 무심하게 물었다. 저기서 꽤 크게 소리 지르시던데. 지훈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늘 있는 일이야. 준우는 낄낄거리며 핸드폰을 꺼냈다. 응, 근데 난 이유를 알 것 같거든. 지훈은 결국 톱을 내려놓고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소리야? 준우의 미소가 더 짙어졌다. 이것 좀 봐봐. 그는 화면을 터치해 지훈에게 핸드폰을 보여주었다.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의 어머니 혜영이 어두운 방에 서서 카메라를 등지고 있었다. 그녀는 웃고 있었고 목소리는 약간 잠겨 있었다. 배경에서 준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자, 혜영 아주머니, 이제 벗어봐요. 그리고 그녀는 정말로 그렇게 했다. 지훈은 그녀가 골반을 흔들며 천천히 드레스를 벗어내리고 매끄러운 속살을 드러내는 것을 보며 숨을 멈췄다. 배경에는 낮고 매혹적인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몸을 돌려 머리를 쓸어 넘기고 입술을 깨물며 춤을 추고 유혹했다. 자신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듯했다. 지훈의 시야가 흐려졌고 얼굴은 화끈거렸으며 속이 뒤틀렸다. 주먹이 꽉 쥐어졌다. 이게 대체 뭐야? 그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떨렸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준우는 지훈의 반응을 즐기며 낄낄거렸다. 진정해. 학교 애들 다 봤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귀울림이 다른 모든 소리를 삼켰고 지훈은 행동에 나섰다. 준우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지훈의 주먹이 준우의 턱을 강타했다. 준우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자 핸드폰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지훈은 멈추지 않았다. 전혀 진정되지 않았다. 민호는 호수 한가운데 앉아 낚싯대를 잡고 있었다. 혜영과의 다툼 후에도 심장 박동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다.
잔잔한 물결 소리가 그를 진정시켜야 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고 어두웠다. 그는 이 공간이 필요했고 숨 쉴 곳이 필요했다. 그때 비명 소리가 들려 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호숫가 모래사장에서 두 형체가 격렬하게 뒤엉켜 싸우고 있었다. 주먹이 오갔다. 지훈과 준우였다. 민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준우가 팔을 휘둘렀지만 지훈은 그를 붙잡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두 사람은 물가 쪽으로 굴러가며 흙먼지와 자갈을 일으켰다. 그러다 갑자기 풍덩하는 소리가 들렸다. 민호의 심장이 섰는 것 같았다. 준우가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은 놓아주지 않았다. 아니, 그는 준우를 짓누르고 있었다. 민호에게 공포스러운 깨달음이 덮쳐왔다. 그의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 사람을 죽이려 하고 있었다. 세상에. 민호는 낚싯대를 던져버리고 노를 잡아 인생에서 가장 힘껏 저었다. 노를 저을 때마다 근육이 타는 듯 했지만 보트는 칼날처럼 물을 가르며 나아갔다. 호숫가에서 준우의 움직임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지우는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여전히 준우를 강하게 누르고 있었다. 민호는 제 시간에 도착했다. 그는 뼈가 시릴 정도의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들어 지훈을 준우에게서 떼어내 뒤로 밀쳤다. 준우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민호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행동했다. 소년을 모래사장으로 끌어올린 뒤 턱을 젖히고 인공호흡을 시작했다. 하나, 둘, 셋, 호흡. 여전히 반응이 없다. 다시 호흡. 컥 하는 기침 소리가 들리더니 다시 한번 기침이 터졌다. 준우의 몸이 움찔거렸고 입에서 물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신생아처럼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어느새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선착장 위로 다급한 발소리와 당황한 목소리들이 가득 찼다. 누군가 외쳤다. 경찰이 오고 있어요. 민호는 숨을 헐떡이며 떨리는 손으로 지훈을 돌아보았다. 너 미쳤어? 그가 포효했다. 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지훈은 가슴을 들먹이며 서 있었고 그의 눈은 민호가 본 적 없는 무언가로 타오르고 있었다. 거칠고 파괴된 무언가였다. 그때 혜영이 나타났다. 그녀는 군중을 뚫고 달려왔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훈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준우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준우 옆에 주저앉아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세상에, 자기야.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에 복받쳐 떨리고 있었다. 민호는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자기야. 지훈이 아니라 준우에게 자기야 라고 했다. 지훈은 주먹을 꽉 쥔 채 온몸을 분노로 떨며 민호를 바라보았다. 민호는 자신이 무언가 아주 큰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민호는 침묵 속에 운전했다. 핸들을 잡은 손등의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이 들어갔다. 어둡고 고요한 고속도로가 눈앞에 펼쳐졌다. 유일한 소리는 엔진의 일정한 진동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다. 혜영과 준우 사이에 오갔던 자신이 의처증이라 치부하며 무시했던 그 수많은 눈빛과 순간들, 세세한 디테일들을 다시 맞추고 있었다. 혜영은 사건 직후 준우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벌써 몇 시간 전 일이다. 그녀는 전화도 문자도 하지 않았다. 이제 민호가 모든 상황을 머릿속으로 되감아보자. 이야기의 조각들이 공포스러울 정도로 명확하게 맞춰졌다. 사소한 몸짓들, 은밀한 속삭임들, 그녀가 그를 옹호하던 방식, 그리고 그 비키니. 세상에 내 아내와 내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라니. 속이 뒤틀렸다.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그의 머리는 깨질 듯 아팠다. 그는 마치 자신의 몸과 분리된 듯한 손으로 보석 서류에 서명했다. 지훈이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 경찰관이 하는 말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아들의 얼굴은 무표정했고 턱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트럭으로 향하는 동안 아무런 대화도 없었다. 두 사람은 수킬로미터를 침묵 속에 달렸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고 숨막혔다. 결국 민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차를 갓길에 세웠다. 자갈 밟는 소리가 들리고
그는 기어를 주차 위치로 옮겼다. 지훈이 그를 삼돌아보았다. 왜요? 민호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왜 그놈이랑 싸운 거야? 지훈의 입술이 굳게 닫혔다. 그는 정면만을 응시했다. 민호는 코로 숨을 내쉬며 핸들을 잡았다 놓았다. 목소리가 낮아졌다. 너도 알아버린 거구나, 그렇지? 지훈은 미동도 없었다. 민호는 침을 삼키며 간신히 말을 꺼냈다. 그 애와 내 엄마 사이를. 지훈의 어깨가 팽팽하게 긴장되더니 숨이 턱 막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갑자기 지훈이 울음을 터뜨렸다. 두 손으로 눈을 가린 채 온몸을 떨며 목구멍을 찢는 듯한 오열을 쏟아냈다. 민호는 가슴 속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진실이 밝혀진 것이다. 그들 사이에 놓인 어둡고 부정할 수 없는 진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었다. 지훈이 그 무게 아래 무너지는 것을 보지 못한 척할 수도 없었다. 자신의 아내와 아들의 친구. 민호는 앞에 어두운 도로를 응시하며 천천히 고르게 숨을 내쉬었다. 결국 그가 입을 뗐을 때 목소리는 아주 작았다. 집에 가자. 혜영은 늦게 귀가해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으려는 듯 살금살금 문으로 들어왔다. 집안은 어두웠고 주방 등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불빛뿐이었다. 민호는 식탁에 앉아 있었고 앞에는 거의 비어가는 위스키 잔이 놓여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는 문턱에서 망설였다. 아직 안 잤어? 그는 위스키 잔을 돌리며 호박색 액체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응. 혜영은 추운 듯 팔을 비비며 작게 숨을 내쉬었다. 지훈이는 몇 시간 전에 잠든 거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그가 더 말하기를 기다리는 듯 서성였다. 하지만 민호는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다. 그는 그저 천천히 한 모금을 더 마셨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피곤하네. 나 먼저 자러 갈게. 말을 마친 그녀는 복도 너머로 사라졌다. 민호는 따라가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막지도 아무것도 묻지도 않았다. 이제 그에게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혜영이 샤워하는 동안 민호는 차고로 들어갔다. 그의 동작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의 차 대시보드 아래에 작은 녹음 장치를 숨겼다. 그 다음에는 카메라들을 설치했다. 차고에 하나, 집안에 하나. 작고 발견하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기다림은 길지 않았다. 며칠 만에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먼저 차 안에서 들려온 은밀한 대화들이었다. 낮게 낄낄거리는 소리, 그리고 준우의 목소리. 보고 싶었어. 혜영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거의 애정 어린 톤으로 울려 퍼졌다. 조금만 참아, 자기야. 민호는 속이 뒤틀렸지만 계속해서 증거를 수집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보안 카메라 영상에서 나왔다. 그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영상을 반복해서 보았다. 준우가 그의 집에서 자고 갔던 밤들을 빠르게 돌려봤다. 그리고 마침내 나타났다. 새벽 1시 15분. 혜영이 복도를 살금살금 지나갔다. 1시 17분. 준우의 방 앞에서 멈춰 문을 두드렸다. 1시 20분. 그녀가 안으로 들어갈 만큼 문이 열렸다. 그녀는 거의 새벽 3시가 다 되어서야 밖으로 나왔다. 민호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심장이 뛰고 입안에 쓴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미치지 않았다. 의처증도 아니었다. 그저 바보였을 뿐이다. 이제 의심의 여지도 변명의 여지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했겠지만 배신의 무게 아래 무너질 사람은 민호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 민호는 절제된 숨을 천천히 내뱉었다. 이제 시작이야. 민호는 거실에 앉아 TV에 깜빡이는 불빛을 응시하고 있었다. 보고 있지는 않았지만 머릿속은 계산하고 계획하느라 바빴다. 증거는 충분했다. 그는 승기를 잡았다. 그때 혜영이 들어왔다. 오늘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다. 조심스러우면서도 방어적이지 않은, 거의 불안해 보이는 표정이었다. 우리 이야기 좀 해.
그녀가 평소보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그녀를 관찰했다. 말해봐. 그녀는 주춤하더니 가까이 다가와 두 손을 맞잡았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 민호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이 대화가 어디로 흘러갈지 이미 알고 있었다. 또 다른 거짓말, 또 다른 변명,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또 다른 비참한 시도. 민호는 표정을 읽을 수 없게 평온함을 유지했다. 그는 동요하지도 반응하지도 않고 그저 앉아서 기다렸다. 혜영은 중요한 말을 하려는 듯 용기를 내어 숨을 내뱉었다. 그녀는 머뭇거리며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오늘 알게 됐어. 그녀가 낮게 말했다. 나 임신했어. 민호는 눈을 한번 깜빡이고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뒤로 기댔다. 그래. 그녀는 빠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반응을 살폈다. 3주 됐대. 그녀는 불안한 듯 작게 웃었다. 정말 미친 일이지, 안 그래? 그러니까 아직 초기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민호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고개를 약간 기울여 그 정보가 그녀의 머릿속에 스며들도록 시간을 주었다. 그거 정말 큰 소식이네. 혜영의 어깨가 이완되었고 눈빛에는 안도감이 스쳤다. 응. 그녀는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그렇네. 그 순간 그녀는 전혀 몰랐다. 앞에 앉은 남자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일주일 후 학교 체육관은 학생들의 성과를 축하하며 부모들이 나누는 대화와 박수, 정중한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민호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했다. 방 반대편에서 혜영은 빛이 났다. 동료 교사가 건네는 농담에 낄낄거리며 웃었고 마치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여전히 그의 아내인 것처럼 한 손을 배 위에 올리고 있었다. 그녀는 무슨 일이 닥칠지 전혀 몰랐다. 민호가 일어섰다. 시간을 많이 뺏지는 않겠습니다. 그는 평온하고 거의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고 모든 이가 그를 돌아보았다. 혜영의 미소가 얼어붙었다. 민호는 침묵을 길게 끌었다. 그 순간의 무게가 모두에게 전달되도록 한 뒤 그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우리는 아이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을 신뢰합니다. 그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다. 그들이 언제나 아이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믿죠. 그들의 도덕성을 믿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가끔 그 신뢰가 잘못된 곳에 놓이기도 합니다. 혜영이 의자에서 몸을 움츠렸다. 턱이 굳었다. 공간의 에너지가 바뀌었다. 제 아내인 혜영 씨는 제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학교 상담사이기도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혀 떨리지 않았다. 학생들이 지도를 받고 도움을 받기 위해 찾는 사람이죠. 그의 시선이 군중을 훑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그 신뢰를 배신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웅성거림이 시작되었다. 낮으면서도 의구심 가득한 소리들이었다. 혜영은 숨을 멈췄다. 민호 씨, 멈춰.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면도날처럼 날카로웠다. 단순한 불륜이 아닙니다. 훨씬 어린 사람,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모두가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동시에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준우의 어머니 미란이 천천히 일어섰다. 접이식 의자 등받이를 잡은 그녀의 손등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얼굴은 창백해졌다가 이내 붉게 달아올랐다. 거짓말쟁이. 그녀가 쏘아붙였고 목소리는 체육관을 가르는 칼날 같았다.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체육관은 죽은 듯 고요해졌다. 혜영의 눈이 커졌다. 미란 씨. 하지만 미란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걸음마다 분노가 폭발했다. 내 아들, 내 소중한 아들한테. 그녀가 으르렁거렸다. 애가 당신을 믿었어. 우리 모두가 그랬다고. 당신은 정말 가증스러운 조작자야. 아이들의 본보기가 될 자격도 없는 비참한 여자. 혜영은 얼굴이 하얘진 채 벌떡 일어났다. 믿을 수 없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더 이상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미라는 그녀와 마주 서서 소리쳤다. 군중은 충격에 휩싸여 개입하지 못한 채 숨죽여 지켜봤다. 그리고 사건이 터졌다. 미란이 그녀를 밀쳤다. 강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위협적이었다. 혜영은 휘청거렸고 구두굽이 체육관 바닥에 미끄러졌다. 그녀는 재빨리 손을 뻗어 미란의 어깨를 잡았다. 잠시 균형을 잡는 듯 보였지만 아니었다. 그녀가 다시 세차게 밀어붙였다. 두 여성이 충돌했고 손이 허공을 가르며 머리카락과 옷을 닥치는 대로 잡아당겼다. 의자가 나뒹구는 소리가 났다. 접이식 탁자가 쓰러졌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미란이 먼저 손을 휘둘렀고 혜영의 뺨에 날카로운 타격음이 울렸다. 혜영은 달려들어 미란의 블라우스를 움켜쥐고 잡아당겼다. 단추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두 사람은 바닥에 뒹굴며 핥히고 주먹을 휘두르며 분노를 쏟아냈다. 학부모들이 달려왔다. 한 교사가 중간에 끼어들려 했지만 밀려났다. 관객석에 있던 다른 남자가 결국 미란을 끌어냈고 다른 두 사람이 혜영을 부축해 일으켰다. 두 여성 모두 숨을 헐떡였고 눈은 부릅뜬 채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다. 혜영의 입가에는 피가 맺혔다. 미란의 귀걸이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군중은 멍하니 서 있었다. 준우는 유령처럼 창백한 얼굴로 굳어 있었고 지우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돌렸다.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멀리서, 그러다 점점 크게 울려 퍼졌다. 체육관 문이 벌떡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들이닥쳤다. 총은 홀스터에 있었지만 경계태세를 갖춘 그들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물러나세요. 모두 물러나세요. 한 경찰관이 소리쳤다. 그는 곧장 혜영에게 다가갔다. 박혜영 씨. 혜영은 멍들고 헝클어진 모습으로 그를 돌아보았지만 여전히 도전적인 태도였다. 무슨 일이죠? 그녀는 옷을 매만지며 물었다. 정말 미친 상황이네요. 경찰관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미라는 교사의 부축을 받으며 여전히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마스카라가 뺨에 번졌지만 목소리만은 선명했다. 저 여자를 체포하세요. 저 여자는 아이들 곁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혜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 씨, 말 좀 해봐. 민호는 움직이지도 대답하지도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다. 마침내 그의 목소리가 낮고 평온하게 울렸다. 일이 이 지경이 되기 전에 거절했어야지. 그 말과 함께 경찰은 그녀에게 수갑을 채웠고 체육관의 모든 이가 박혜영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녀의 비밀은 가장 밝은 조명 아래서 낱낱이 파헤쳐졌다. 민호는 처음 몇 통의 전화를 무시했고 그 다음 전화도 받지 않았다. 하지만 혜영은 변호사와 지훈, 심지어 공통된 친구를 통해서까지 계속 연락을 시도했다. 그리고 짧고 절박한 편지가 도착했다. 제발 한 번만 면회와줘. 당신이랑 꼭 할 말이 있어. 결국 그는 갔다. 이제 교도소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그녀와 마주 앉은 그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분노도 슬픔도 없는 그저 공허함 뿐이었다. 혜영은 떨리는 손으로 유리창 너머의 수화기를 들었다. 민호 씨 와줘서 고마워. 그는 대답하지 않고 눈물이 맺힌 그녀를 그저 바라보았다. 나 좀 여기서 꺼내줘. 변호사 좀 불러줘. 정말 유능한 사람으로. 비용이 얼마가 들든 내가 다 갚을게. 맹세해. 민호는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몸을 기대었다. 정말?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나 당신 아이 임신했잖아. 우리 아기라고. 잠시 그는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러다 천천히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혜영아,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내 청력이 예전 같지 않을지는 몰라도 정신까지 나간 건 아니야. 그녀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치더니 이내 공포로 바뀌었다. 민호 씨 그게 무슨... 민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당신 2주 동안 출장 갔던 거 기억해? 그 출장 기간 말이야. 당신이 임신했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시점이지. 그리고 당신이 돌아온 뒤로 우리 한 번도 잠자리한 적 없어. 단 한 번도.
당신은 나한테 관심조차 없었잖아. 그 애랑 자느라 너무 바빴으니까. 혜영은 숨이 앳는 듯 했다. 그녀는 눈을 연신 깜빡이며 다급하게 말했다. 아니야, 민호 씨. 들어봐, 나 당신 사랑해. 내가 실수한 거야. 알아, 하지만 난 당신이 필요해. 당신 도움이 필요하다고. 제발 나 여기 버려두지 마. 민호는 그저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 내 남편이잖아. 그는 마치 그녀가 짊어지게 한 마지막 짐을 내려놓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코트를 매만졌다. 당신이 그 애를 선택한 순간부터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었어. 그녀의 손이 유리창을 세게 두드렸다. 민호 씨, 민호 씨, 나 버리고 가지 마. 하지만 그는 이미 걸음을 옮겼고 이번에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